안녕하세요. 법보신문 편집국장 이재형입니다. 예스님들의 편지를 통해 흥미로운 역사와 그분들의 삶과 사상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왕자로 태어난 뒤 출가해 한평생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전하는 데 힘썼으며 동아시아의 수많은 불교 전적을 집성하고 천태종을 창종한 대각흑사 의천스님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의천스님이 중국 송나라 대학승 정원법사에게 보낸 것으로 국경을 넘어선 스승과 제자의 끈끈한 정과 전법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편지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지난해 2월에 쓰신 편지 한 통과 손수 지으신 책을 받아들고 돌아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법사께서는 제게 언어의 밖에서 종지를 터득한 그 뜻이 나의 마음과 같다며 바람을 타고 와서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전할 수 있다면 하늘에서 바늘을 떨어뜨려 겨자씨를 맞추는 듯 기쁨이 클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 문화에 들어올 것을 권면하셨기에 당장 달려가 뵙고 싶지만 감히 그럴 여건이 못되기에 그저 탄식만 하며 만나 뵐 수 있는 인연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1085년) 정월 고려 13대 왕 선종은 동생 의천의 절망감을 알 것 같았습니다. 동생은 오래전부터 송으로 건너가 공부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부왕 문종의 재위 시절에도 그 뜻을 밝혔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역시 의천은 자신과 신하들이 있는 내전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성현들께서는 몸을 던져 돌을 구했으니 현장 법사가 서역으로 향한 것이나 의상대사가 당으로 들어간 것이 그렇습니다. 편안함에 안주해 애써 스승을 찾지 않는다면 출가의 본의가 아닙니다. 선종은 20년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부왕이 아들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중 누가 출가해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공덕을 지켰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기꺼이 출가를 자청한 게 넷째 후였죠. 1065년 5월 14일 11살의 어린 동생이 영통사 난원스님 문화로 출가할 때까지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아들 셋이면 그중 하나는 출가해야 한다는 삼자 출가 제도의 희생양이라 여겼기 때문이죠. 허나 아니었습니다. 불문에 든 아우는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배우고 익히는 데 힘썼습니다. 13살 의천스님이 승통에 임명된 것은 분명 특혜였지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화가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의천스님은 일정한 스승이 없이 도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배웠습니다. 20대에 접어들 무렵 그는 이미 경일론, 삼장음론, 제자백가의 사상과 역사를 꿰뚫는 최고의 지식인으로 성장해 있었죠. 선종은 의천스님이 송나라 유학의 뜻을 뒀음을 일찌감치 알았습니다. 비록 경론이 갖춰졌더라도 그것을 풀어 쓴 해설서가 없다면 법을 펼 길이 없다던 동생 의천은 19살 때 교장 수집을 발언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경이며 경전을 말미암아 지은 것이 논이니 경은 논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논은 소를 기다려 통한다는 게 의천 스님의 지론이었습니다. 동생이 송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교를 중시하는 이들은 선을 외면하고 선을 행하는 이들은 교를 무시하면서 대립하는 고질적인 교단 문제를 천태사상에서 해결하려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선종은 동생의 뜻을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신들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송과 요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왕자가 송으로 건너가면 심각한 외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인예황후도 아들을 낯선 땅으로 보낼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종이 아무리 임금일지라도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다만 깊은 절망에 괴로워할 동생을 위로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천스님은 선종의 생각과 달리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내면에서는 구법의 염원이 더욱 깊어졌죠. 그 배경에는 당대 송의 최고 화막자인 진수정원 법사,
인연이 있었습니다. 의천스님은 고려와 송을 오가던 무역상 이원적의 소개로 정원법사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화엄사문을 자처했던 의천스님은 정원법사에 깊은 호감을 가졌습니다. 정원법사는 화엄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송불교계의 주리로 떠오른 천태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었죠. 정원법사도 의천스님의 안목과 열정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조금만 갈고 닦으면 큰 그릇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정원법사는 편지를 썼습니다. 대저 사람의 몸에는 동서남북의 차이가 있어도 불성에는 원근과 피차의 간격이 없습니다. 그대의 영특한 자질을 가지고 학문에 더욱 노력해 끊임없이 근행한다면 어느 경진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둘은 오래지 않아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의천스님은 정원법사의 도움으로 고려에는 없는 많은 책들을 구할 수 있었죠. 의천스님도 당무종의 해창폐부를 겪으며 소실된 화엄 공목장, 정원신 역경소 등 화엄 관련 서책 46권을 정원법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정원법사는 감사의 표현과 더불어 자신이 손수지은 화엄경 보현 행원 참의, 대방강원 각참의, 대불정 수능엄 참의, 무람분예 참문 등 8권의 책을 보내왔습니다. 정원법사의 저수를 읽어본 의천스님은 감탄했습니다. 그는 정원법사가 평생 2번 만나기 어려운 선지식음을 새삼 깨달았죠. 늙음과 질병이 함께 몰려오건만 산과 바다로 멀리 가로막혀 만날 수가 없으니 그 한스러움을 어디에 비하겠소? 라고 답장해온 75살의 노승 의천스님은 정원법사가 세상과의 연을 접기 전에 반드시 만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반발에 부딪힌 의천스님에게 마지막 선택의 시기가 다가왔음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다가는 그토록 갈망했던 송나라 유학은 한갓 꿈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터였습니다. 1085년 4월 7일 그는 제자인 수계스님과 양변스님을 데리고 예성강 하구의 정주로 향했습니다. 왕명이나 모정도 더 이상 그의 발길을 돌릴 수 없었죠. 그곳에서 송나라 상인의 배를 탄 의천스님은 떠나기 전 선종에게 표문을 올렸습니다. 정법이 이단의 학설에 무릎 꿇고 현묘한 진원이 속임수에 가려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글뜻을 완미하며 공연히 옛 성현을 그리할 뿐 공부하러 찾아갈 선지식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송에 건너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로 눈을 뜰 수 없는 소경과 같습니다. 주상께서는 신이 형벌을 무릅쓰는 심정을 이해해 주소서. 이제 죽음을 돌보지 않고 긴 파도를 건너가려 합니다. 우리 임금님 성덕과 부처님 가피로 서역에서 전한 지혜의 불꽃을 밝히고 동방에 돌아와 법륜을 굴린다면 도광이 천고에 거듭 비치고 자비로운 바람이 사만에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한 달 뒤 의천스님은 거센 파도를 넘어 송판교진에 도착했습니다. 고려 왕자가 송에 밀입국한 사실이 알려지자 송조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장 추방하거나 가둘 수 있는 막중한 죄였죠. 하나 황제 철종은 의천스님을 국빈으로 맞이했습니다. 왕족 출신의 이승려가 불법을 위해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온 것이 가상했지만 고려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호기이기도 했습니다. 신신 깊었던 황태의 적극적인 옹호도 큰 도움이 됐죠. 철종은 의천스님을 수도인 변경으로 불러들여 화엄학의 대가인 유성법사에게 교학을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태의 교관 겸수가 고려불교의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으리라 여겼던 의천스님은 유성법사에게 화엄종과 천태종의 같고 다른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유성법사는 뛰어난 학생이었으나 의천스님의 안목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의천스님은 여러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법을 물었고 때로는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화엄종 승려를 비롯해 천태종, 계율종, 법상종, 선종 등 각 종파의 고승들이었습니다. 이때 만난 우문종 종본선사는 이 세상 근우가 만리의 높은 파도 타고 불법 위에 몸 잊은 채
선제를 본받았던가. 생각건대 연부제에서는 참으로 희귀한 일, 마치 우담바라가 불 속에서 핀 것 같네 라고 의천스님을 칭송했습니다. 내전을 막론한 의천스님의 박식함과 당당함, 누구도 따르기 어려운 구도 정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의천스님의 마음속에선 정원법사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갔습니다. 변경에 머문 지 한 달이 흘렀을 때 의천스님은 철종에게 스승 정원법사를 만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신은 왕궁의 영화를 버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뜻을 두었습니다. 깊은 가르침을 연구하기 어려워 개탄하고 정법이 쇠퇴함을 슬퍼하면서 오직 촌음을 아껴가며 불전을 탐색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정원 강주가 현수조사의 가르침을 해석한 문자를 얻어서 펼쳐보고 감격했습니다. 이에 스승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져 멀리서 제자의 예를 올렸습니다. 이제 스승을 찾아가 배우기를 청해 학업을 넓히고 부지런히 공부하려 합니다. 삼가 신의 간청을 들어주소서. 철종은 의천스님의 청을 받아들였고 고위관리를 시켜서 정원법사가 있는 항주까지 모시도록 명했습니다. 8월 14일 변경을 출발한 배는 회수와 사수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배가 정박할 때면 의천스님은 그 지역의 고승을 찾아갔습니다. 운문종 요원선사는 그에게 가사와 경전을 전해주며 법을 부촉했습니다. 의천스님은 항주가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뛰었죠. 며칠 뒤 정원법사를 만난 곳은 항주의 대중상부사였습니다. 이역만리에서 편지를 주고받다가 마침내 첫 만남이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감격했습니다. 의천스님은 곧바로 스승을 찬탄하는 글을 지어 올렸습니다. 비록 강산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늘에서 바늘을 떨어뜨려 겨자씨를 바치는 듯 귀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말법시대 불법의 중흥을 서원하며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진리의 등을 밝히겠나이다. 스승 정원법사는 고려 승통에 대한 깍듯한 예를 갖추며 아침 저녁으로 화엄의 정수를 전하려 애썼죠. 제자 의천스님은 그런 스승의 기대에 부응해 부지런히 정진했습니다. 정원법사는 화엄을 근간으로 두되 천태의 참회와 간행을 적극 수용해 융화시켰습니다. 그런 정원법사의 강의를 듣고 의천스님은 비로소 화엄과 천태의 조화 문제와 교관의 겸수 문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의천스님은 정원법사의 해상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틈틈이 인근의 고승을 찾아다니며 법을 묻고 전적을 수집해 나갔습니다. 그해 12월 율정을 대표하는 영지사 원조율사를 만나 율과 정토에 대한 요의를 전수받았습니다. 다음해 1월에는 상천축사의 자변 종관 스님으로부터 천태의 법을 계승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항주에서는 천태사교의를 저술한 고려 재관 스님의 활동으로 천태종이 크게 부응했습니다. 종관 스님은 천태의 법을 계승한 대표적인 고승이었죠. 그는 의천스님에게 천태교관을 전수하며 오조, 즉 천태의 지혜가 옛날에 크게 깨달으셨는데 승왕이 지금 기쁘게도 고풍을 이으셨네. 뒷날 해동에서 법을 펼치는 곳곳마다 지혜 등 일천불꽃 무궁이 비추리라는 시를 전했습니다. 그 무렵 고려에서 입국한 사신들은 철종에게 인예왕후의 서한을 전했습니다. 의천스님이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곡한 내용이었죠. 철종은 모친의 뜻을 전하려 의천스님을 다시 수도 변경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의천스님은 더 머물고 싶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1086년 2월 스님은 변경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때 정원법사는 의천스님이 걱정해도 아랑곳 않고 배에 동승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정원법사는 항주를 떠난 배가 변경에 이를 때까지 매일 화엄학을 강의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제자를 향한 76살의 고승의 마지막 정성이었죠. 철종으로부터 금, 은, 비단 등 많은 귀중품을 하사받은 의천스님은 귀국을 위해 정원법사와 함께 항주로 돌아왔습니다. 항주에 도착한 의천스님은 천태산에 올라 천태지자의 부도에 예배하고 천태종을
해동에 전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의천스님은 중국에 있는 동안 태락한 절이 있으면 많은 재화를 희사해 수리토록 했습니다. 특히 정원법사가 대중상부사에서 옮겨와 머무는 해인원에 막대한 재물을 보시했고 7,500여 질의 경전을 비롯해 화엄, 천태 등 각종 논서들을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스승에 대한 보은이기도 했지만 논서들이 널리 읽혀지면 침체된 화엄정이 부흥되리라 믿었기 때문이죠. 정원법사는 의천스님이 떠나기 전 화엄의 법을 이었음을 세상에 공표했습니다. 향로와 불자를 건네고 법을 널리 펼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담을 도와준 푸른 향로 검은 물자, 연화되어 함께 오른 지 50년 세월, 오늘 모두 해동의 나라에 전하노니 사르고 휘둘러 설법하여 인천을 제도하오. 늙은 스승이 안타까운 시선을 애써 뒤로하고 의천스님은 그해 5월 12일 명주를 떠나 7일 뒤인 19일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그 배에는 13개월 동안 의천이 각지의 수소문에 모은 불교 전적 3,000여 권이 실려 있었습니다. 의천스님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선종은 어머니 인예왕후를 모시고 예성강 근처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의천스님은 선종에게 죄를 청했고 선종은 오히려 그의 업적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고려로 돌아온 의천스님은 송의 고승들은 물론 고창, 천축, 요, 일본 등지의 승려, 귀족, 국왕들과도 교류하며 불교 전적을 모았습니다. 23살 때부터 지속해오다 잠시 중단된 경전 강의도 다시 시작했죠. 그렇게 의천스님은 새벽부터 밤까지 촌음을 낚여가며 전적을 모으고 검토했습니다. 때로 의천스님의 안목은 정원법사를 뛰어넘었습니다. 정원법사가 현수법장스님의 저술이라고 보내준 화엄기 3권을 면밀히 검토한 의천스님은 그것은 현수의 저술이 아니고 이를 좋아하는 자가 그 이름을 빌린 것 같으니 자세히 살펴봐달라는 글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1089년 어느 날 의천스님은 비통한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1088년 11월 스승 정원법사가 입적했고 이에 시자 안현스님이 정원법사의 사례를 수습해 가져온 것입니다. 안현스님은 정원법사가 마지막 순간 의천스님을 떠올리며 썼다는 편지를 전했습니다. 화엄정 전통을 지켜달라는 말과 함께 새로 쓴 주석서를 보내니 자신을 위해 교정하고 유통해달라는 당부였습니다. 정원법사는 이 편지에서 그대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을 거듭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의천스님은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스님은 글을 짓고 제를 올리며 스승의 업적을 찬탄했고 다음 세상 화장세계에서 다시 만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고려를 떠날 수 없는 자신을 대신해 제자 수계스님을 항주 해인원에 보내 명복을 빌도록 했습니다. 의천스님은 정원법사가 직접 쓴 주석서를 직접 교정해 곳곳에 배포했습니다. 또 법을 펴고 불전을 수집하는 일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 해인 1090년 8월 1010부 4857권의 장소를 모아 교장으로 간행하고 이를 두루 유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1097년에는 국청사를 건립했고 그토록 염원했던 천태종을 개창할 수 있었습니다. 의천스님은 원효대사를 유독 존경해 해동교주 원효보살이라고 받들었습니다. 스님은 분황사를 직접 찾아가 백가의 쟁론을 해통시킨 원효대사의 업적을 서술한 뒤 역대 성현들을 두루 살펴보았으나 우리 성사보다 뛰어난 일은 없었다고 찬탄했습니다. 그러고는 원효대사의 저서를 부지런히 수집해 간행하고 송, 요,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보내주며 원효대사를 국제적으로 선양했습니다. 11살에 출가해 일생을 노심초사하며 온 힘을 기울여 구법과 전등의 삶을 살았던 의천스님. 스님의 일이 늘어날수록 건강도 악화돼 갔습니다. 의천스님은 나는 심노의 병이 있는데 근래에는 점차로 더해서 경서를 보고 읽을 때 매번 통증을 느껴 학업이 어렵다고 탄식하곤 했습니다. 1101년 10월 5일 의천스님은 선종 임금에 이어 자신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어주었던 숙종에게 원하는 바는
정도를 중후하는 일인데 병이 저희 뜻을 빼앗아가니 바라옵건대 지성으로 외워하여 열의 유교에 부합하도록 하면 죽어도 썩어 없어지지 않을 공덕이 될 것입니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원적에 들었습니다. 셋으로 47살이었습니다. 삼국사기 저자 김부식이 의천 스님의 비문을 지으며 국사를 다시 이 세상에서 뵐 수 있다면 내 머리카락을 깔아 그 위를 밟고 가게 해드리고 싶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대각국사 의천 스님과 그의 스승 정원법사가 주고받은 편지는 대각국사 문집에 전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편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